여러분, 만약 하늘에서 갑자기 두 번째 태양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하늘이 낮처럼 밝아지고 달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환한 빛이 쏟아진다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죠. 우주 어딘가에서 별 하나가 일생을 마감하면서 엄청난 빛을 뿜어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만약 그 별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인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가장 격렬한 사건, 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태양은 생을 마감할 때 폭발하지 않을 거예요. 질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태양이 지금보다 8배 정도 더 무겁게 태어났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랬다면 태양은 자신의 수명이 끝날 때 초신성이라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수소폭탄을 자기 눈 바로 앞에 들이대고 터뜨린다고 생각해봅시다. 끔찍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렇게 터진 폭발보다 지구에서 태양이 초신성으로 터지는 걸 바라보는 게 여러 배나 더 밝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초신성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사건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주에서 발생하는 폭발 중에서 초신성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은하계에서 별 하나가 초신성으로 터지면 그 빛은 그 은하계를 구성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내는 빛을 모두 합친 것보다 밝아요. 너무 밝아서 마치 아무것도 없던 우주 공간에 갑자기 별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죠. 1604년 10월 초순,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별은 밤하늘의 어떤 별들보다도 환했고 심지어 목성만큼이나 밝게 빛났어요. 달이 뜨지 않은 밤에도 그 별빛만으로 그림자가 생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케플러는 자신이 발견한 이 천체에 대한 관측 내용을 책으로 펴냈는데 제목이 디 스텔라 노바였습니다. 라틴어로 번역하면 새로운 별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케플러는 자신이 새로운 별의 탄생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별 하나가 격렬하게 죽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 이후 약 1년 반 동안 그 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육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했어요. 태양 질량의 약 8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겪는 극적인 폭발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현상을 지금도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별은 정확히 어떻게 폭발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를 겁니다. 별은 생애의 대부분을 안정된 균형 상태로 보내요. 별의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원소들이 합쳐져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물질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별이 자기 무게로 짓눌려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중력이 별을 안쪽으로 누르려 하지만 별 내부 입자들의 움직임과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빛의 압력이 이에 맞서죠. 쉽게 말하면 별은 자신이 내는 빛으로 스스로를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력이 우세해져서 별을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되면 오히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다시 올라가요. 그럼 핵융합이 다시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별들이 가진 연료는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연료가 바닥나게 됩니다. 우리 태양의 경우 전체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인데 지금까지 약 50억 년을 보냈어요. 흥미롭게도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무거운 별일수록 핵 연료를 더 빨리 태워버립니다. 태양 질량의 20배 정도 되는 별은 겨우 1000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더 무거운 별들은
훨씬 뜨겁게 타오르고 극도로 밝지만 그만큼 삶은 짧습니다. 별의 생애 중 약 92%는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만 일어나요. 그런데 수소가 다 소진되면 핵융합이 둔화되고 중력이 중심부를 압축하면서 온도가 2억 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핵융합이 시작되죠. 헬륨으로는 별을 100만 년 정도 더 유지할 수 있어요. 헬륨마저 떨어지면 중심부는 또다시 압축되고 뜨거워집니다. 탄소가 네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시작되는데 이건 약 1000년 정도만 지속돼요. 그 다음엔 네온이 산소로, 이것도 몇 년이면 끝나고요. 산소는 규소로 바뀌는데 이건 몇 달밖에 안 걸립니다. 온도가 25억 도에 이르면 규소가 니켈로 융합되고 니켈은 철로 붕괴돼요. 이제 이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는 수천 킬로미터 크기의 철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에서 이 패턴이 멈춥니다. 철은 특별한 원소예요. 더 무거운 원소로 합쳐질 때 에너지를 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철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더 무겁게 만들려 해도 더 가볍게 쪼개려 해도 모두 에너지가 필요해요.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결국 철에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철로 된 중심부는 계속 성장하지만 핵융합이 느려지면서 중력의 압박이 점점 강해져요. 철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5배 정도가 되면 이걸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르는데 이 시점에서 중력이 너무 강력해져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자들이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몰립니다. 그리고 원자핵 속의 양성자에 흡수돼요. 이 과정에서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내보냅니다. 전자가 사라지자 중심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의 약 26% 정도나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직경 3000km나 되던 철공이 겨우 30km 크기의 중성자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성자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바깥쪽을 떠받칠 압력이 사라지자 별의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요. 빛의 4분의 1 속도로 떨어지면서 중성자별에 부딪혀 튕겨 나가는데 이때 엄청난 압력파가 생성됩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 에너지만으로는 초신성을 일으키기에 부족해요. 실제로 초신성을 촉발하는 건 겸손한 중성미자예요. 제가 보통 중성미자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입자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물질과 정말 드물게만 상호작용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는 중성미자가 매초 100조개 정도 됩니다. 중성미자를 절반 확률로 막으려면 1광년 두께의 납이 필요할 정도예요. 이들은 오직 중력과 약한 힘으로만 상호작용하죠. 그런데 초신성에서는 전자가 양성자에 붙잡힐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중성미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대략 10의 58제곱개 정도요. 이들이 그냥 빛의 속도로 날아갈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초신성의 중심부는 너무나 밀도가 높아요. 납보다 약 10조 배나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성미자들이 갇히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요. 바로 이게 별을 초신성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전자보다 수백만 배나 덜 반응하고 거의 모든 물질을 그냥 통과하는 입자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폭발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폭발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 겨우 100만 분의 1 정도만이 전자기 복사,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방출됩니다. 그렇게 작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초신성은 은하계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의 약 1%는 폭발하는 물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중성미자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중성미자야말로 우리가 초신성에서 가장 먼저 감지하는 신호예요.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는 충격파가 별의 표면에 닿기 전에 탈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빛은 바로 그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성미자는 광자보다 몇 시간 앞서 지구에 도착할 수 있고 이는 천문학자들에게 망원경을 하늘의 올바른 위치로 돌릴 기회를 줍니다.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 중성미자 관측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었죠. 제 근무 시간 동안 중성미자 흐름에서 정말 큰 증가가 감지되면 과학자들을 깨워서 초신
초신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몇 번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몇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겠네요.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별이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블랙홀을 형성하는데 이 경우엔 초신성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초신성을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끔 극도로 밀집된 백색 외성이 근처 별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이다가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5배인 찬드라세카르 한계에 도달하면 백색 외성이 무너지면서 초신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케플러가 1604년에 목격했던 초신성의 유형이었어요.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폭발이었습니다. 충격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초신성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중성자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초당 16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중성자별을 관측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극도로 비대칭적인 초신성 폭발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간 결과라고 봅니다. 초신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지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들을 관찰해왔어요. 고대 인도, 중국, 아랍, 유럽의 천문학자들 모두가 초신성을 기록했지만 이들은 상당히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 은하수와 같은 은하계에서 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에서도 한 세기에 고작 한두 개 정도만 발생해요. 특히 인상적인 사례가 1054년의 초신성인데 65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이 지구에 도달해 중국 천문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초신성이 기록된 위치를 보면 그 성운을 발견할 수 있어요. 폭발로 인해 남겨진 방사성 물질의 거대한 잔해죠. 폭발 후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잔해는 직경 11광년까지 팽창했습니다. 초신성은 엄청난 양의 우주선을 생성해요. 우주선이라고 하면 우주를 여행하는 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자들을 말합니다. 주로 양성자와 헬륨 원자핵이고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다녀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초신성이 지구 생명체에 위협이 될까요? 태양을 빼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들은 알타 센타 우리의 새 별입니다. 4.4광년 떨어져 있지만 별들은 움직이죠. 평균적으로 50만 년마다 한 번씩 별 하나가 지구의 1광년 이내로 접근합니다. 만약 그런 별이 폭발한다면 1광년 이내라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위험 범위 안에 듭니다. 그 거리에서는 대기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초신성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만큼 뜨거운 환경을 조성해요. 폭발 후 몇 달 동안 이 원소들은 방사성 붕괴를 겪으면서 감마선과 우주선을 만들어냅니다. 초신성이 생성하는 에너지의 0.1%도 안 되는 양이 이런 방사성 붕괴에서 나오는 감마선으로 방출되지만 이 작은 비율마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초신성에서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방사선이 치명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대기가 막아줄 겁니다. 지구는 태양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대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특히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오존 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초신성의 고에너지 우주선은 내려와서 대기의 질소 분자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된 질소가 산소 원자와 결합하면 오존을 파괴할 수 있어요. 초신성 사건에서 나오는 우주선이 너무 많으면 오존을 대량으로 잃을 수 있고 이는 우주에서 오는 온갖 위험한 방사선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과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대기 중 질산염 농도의 증가를 관측했어요. 30광년 이내의 초신성은 드물어서 약 15억 년에 한 번 정도만 발생하지만 최근 논문에 따르면 초신성이 150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는 실제로 260만 년 전 지구에서 150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초기 인류 조상들이 목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 이유는 지구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들이 최근 초신성에 의해서만 퇴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바닥의 퇴적 암층에서 과학자들은 260만 년 전에 쌓인 층에서 철-60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철-60은 가장 흔한 철보다 중성자가 4개 더 많은 동위 원소입니다. 철-60은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태양은 만들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태양계 내 다른 곳에서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철-60은 거의 오직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지고 방사성이에요. 260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260만 년마다 샘플의 절반이 코발트-60으로 붕괴됩니다. 45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날 때 있었던 모든 철-60은 확실히 다 붕괴했을 거예요. 따라서 과학자들이 측정한 철-60은 최근 초신성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같은 퇴적물에서 망간-마이서 53의 미량도 측정했는데 이는 근처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합니다. 260만 년 전에 일어난 초신성은 우리 조상들에게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거의 같은 시기 화석 기록에서 보이는 플라이오이오세, 플라이스토세 경계의 대량 멸종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가정했어요. 이 멸종은 해양 대형 동물의 약 3분의 1을 쓸어버렸습니다. 아이디어는 초신성의 우주선이 우리 대기의 입자들에 부딪혀 뮤온을 생성했다는 거예요. 뮤온은 전자처럼 전하를 띤 입자지만 200배 이상 무겁습니다. 초신성 이후 몇 년 동안 뮤온 흐름은 평소보다 150배나 높았을 거고 동물이 클수록 이 뮤온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양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 동물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게다가 얕은 물에 사는 동물들이 깊은 곳에 사는 동물들에 비해 멸종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물이 뮤온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런 최근 근처 초신성에 대한 추가 증거는 은하계에서 우리 위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 사이 공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입방미터당 약 100만 개의 수소 원자가 있어요. 많이 들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한 진공이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 주변 모든 방향으로 수백 광년에 걸쳐 수소 원자가 1000배나 적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수소가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 것 같고 우리 태양계는 이 우주 공간 속 저밀도 거품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수십 개의 초신성 증거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물질을 바깥으로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초신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우주 폭발이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에요. 감마선 폭발은 벨라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원래 소련의 핵실험을 찾고 있었죠. 1967년 7월 2일 위성들은 우주에서 오는 대량의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감마선 폭발의 주요 원천은 두 가지예요. 중성자별들의 충돌과 하이퍼노바라 불리는 거대한 별의 중심부 붕괴입니다. 하이퍼노바는 최소 30배 태양 질량이고 빠르게 회전하는 별에 의해 발생해요. 그들의 붕괴는 일반 초신성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폭발로 이어지고 블랙홀을 남깁니다. 하이퍼노바가 일으키는 감마선 폭발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단지 몇 도에 걸친 광선으로 집중시킵니다. 6000광년 이내에 감마선 폭발이 있다면 오존 수준을 충분히 감소시켜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 거리를 맥락에서 보면 반경 6000광년의 구는 수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강력한 감마선 폭발 중 하나를 감지했어요. 전리층이 전파를 반사하는 방식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했습니다. 전리층에 대한 효과는 태양 플레어와 거의 비슷했지만 이 감마선 폭발은 25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 위치했어요.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이 4억 4천만 년 전 해양종의 85%를 쓸어버린 후기 오르도비스기 대량 멸종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감마선 폭발은 충분히 흔해서 지난 5억 년 동안 지구 근처에서 오존을 제거하고 멸종을 일으키는 감마선 폭발이 있었을 확률이 50%나 된다고 추정돼요. 따라서 초신성이나 감마선 폭발이 지금 지구 근처에서 터진다면 꽤 치명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종류의 폭발 덕분에 존재하고 있어요. 46억 년 전 근초신성의 충격파가 가스와 먼지 구름의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점차 합쳐져서 우리 태양계를 형성했거든요. 따라서 태양, 지구,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근처 별들의 폭발 없이는 오늘날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현상이 동시에 생명의 씨앗을 뿌린 셈이죠. 별들의 죽음이 우리의 탄생을 가능케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철, 칼슘 같은 원소들이 모두 오래전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그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우주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현재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지구를 위협할 만한 초신성 후보가 거의 없어요. 베텔게우스 같은 별이 언젠가 초신성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6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밤하늘에서 정말 장관을 이룰 거예요. 우주는 겉보기엔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엄청난 폭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먼 은하계에서 별 하나가 생을 마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빛이 수백만 년, 수억 년을 여행해서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별들의 생과 사는 우주의 순환고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초신성이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은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죠. 파괴와 창조가 함께 존재하는 우주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가 보는 별빛 하나하나가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별들은 지금도 핵융합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가동하며 빛을 내고 있고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겁니다. 어떤 별들은 조용히 사라지겠지만 어떤 별들은 초신성이라는 극적인 방식으로 우주에 마지막 인사를 남길 거예요. 우리는 별들의 죽음과 탄생, 그 순환의 산물입니다. 우주의 역사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우주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